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잎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은 안녕.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 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난 모르겠어. 세상 살아가는 게 늘 다른 누굴 찾는 일인지 커피향 가득한 이 길 찾아오며 그제야 조금 웃었던 나야. 처음이었어 그토록 날 떨리게 한 사람은 너뿐이잖아. 누구보다 더 사랑스럽던 네가 왜 내게서 떠나갔는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 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봐. 그 자리에서 매일 알아가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은 먼 훗날엔 그저 웃어줘. 난 행복해. 오늘 여긴 그때처럼 아름다우니 괜히 바보처럼 이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광화문 이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안녕하세요. 금요일 프리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 이사나님께서 신청해주신 규현의
광화문에서 들었습니다. 네, 10월에 듣기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네. 근데 10월에 광화문에서를 듣고 11월에는 규현의 늦가을이라는 노래를 또 들어보십시오. 이게 2011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때 월간 윤종신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2011년 11월호에 월간 윤종신에 실린 노래인데 이게 규현을 처음으로 이렇게 솔로 발라더의 그 잠재력을 캐치한 윤종신 씨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해서 여기에 피처링을 했는데 늦가을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11월에 꼭 들어보십시오. 네. 네. 11월에 들어야 됩니까? 10월에 들으면 안 되는 건가요? 늦가을이니까 늦가을이니까. 지금 들으시고 11월에 또 들어보세요.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가을과 늦가을에 들으면 좀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네. 저는 가을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파를 던지다라는 말 하잖아요. 추파를 던진다. 근데 그게 사실 좀 좋지 않은 말로 쓰이잖아요. 그게 추파가 가을 가을의 파도예요? 추의 물결파거든요. 가을의 물결. 가을의 물결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걸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뜻으로 사실 좀 쓰잖아요. 약간 일렁일렁하게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추파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추파를 던져볼까? 전 던지면 안 되죠. 던지면 안 되지만 약간 느낌은 좋네.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약간 일렁일렁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자 사담은 그만하고 오늘 낮에 눈에 띈 소식들을 간추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막.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어젯밤에 얘기를 했죠. 근데 송구하다고 어제 밝혔죠. 그리고 어제 밤 사이에 윤 후보의 반려견 이름 토리예요. 토리. 이 토리 이름으로 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이 올라와서 또 다른 논란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글이 먼저 내려졌고요. 현재는 이 반려견 계정 자체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냥 여러 해석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유승민 캠프에서는 사과는 개나 주라는 윤 후보, 국민 조롱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캠프에서는 가뜩이나 엎드려 절받은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 이게 사실 사과 멘트가 나올 때까지 사실 한 이틀 걸렸기 때문에 가뜩이나 엎드려 절받은 국민의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희룡 캠프에서는 진실한 반성이 없다.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뭐 직접 윤 후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좀 상식을 초월한다. 착잡하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윤석열 캠프는 뭐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해서 사진을 게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다 수습에 나섰는데 찾아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가볼까요?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이제 바로 뭐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 전두환 발언 논란에 대해서 반작용을 노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고 작심한 듯이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전두환 이름이 가지는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는 바닥에 설치된 전두환 돌판을 밟고 전두환은 집단 학살범. 제발 오래 사셔서 법률 바꿔서라도 처벌받길 기대한다. 이런 말도 아주 세게 힘줘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25일에 지사직을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 결정을 해서 25일에 기자회견하고 경기도 의회를 찾아가면서 마지막 기자로서의 경기지사로서의 행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양상추가 사라진다. 한국 맥도날드가 어제 양상추 수급 불안정에 따른 쿠폰 제공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양상추 수급이 불안정해서 양상추가 평소보다 적게 혹은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양상추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양상추가 들지 않은 햄버거라니 이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너무 뻑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었던 게 이달 중순 서울 최저 기온이 1.3도. 이게 10월 중순 날씨로는 1957년 이후에
64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었다고 해요. 64년 예, 만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잎채소들이 추위에 맞아요. 약할 얼잖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냉해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러니까 출하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봤더니 양상추 10kg이 평균 57,750원에 거래가 됐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당장 어제랑 비교하니까 113% 뛰었다. 이게 2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더니 402%나 비싸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전과 네. 비교하면 5배 가격이 됐다는 가격이 거죠. 된 네. 거네요. 벨라님, 이건 감자튀김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양상추가 없는 햄버거라. 네. 근데 네. 어용무송이 개작두님께서 가을에는 핫도그라고 뭐 또 대체적으로 핫도그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한이님, 빅맥송에서 양상추가 빠지나요? 이것도 궁금. 양상추까지 그러잖아요. 뒷부분에. 빌로가 빠질까요? TV님께서 스마트팜으로 수급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 얼마 전에 스낵인포에서 스마트팜 얘기 한번 네, 다뤘었거든요. 네, 네. 가장 스마트팜의 큰 장점이 냉해 피해를 입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죠. 자연재해 전혀 없어가지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후가 계속 오락가락하니까.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볼까요? 네. 무릎 통증에 관련 얘기인데 혹시 네. 무릎 통증 전혀 없으세요? 저는 저 제목 그대로예요. 산에 올라갈 때는 안 아픈데 내려올 때 아파요. 내려올 때 아프고 좀 많이 걷거나 뛰거나 하면 좀 아프고. 딱 저 가을 산행 다녀온 다음에 무릎이 아픕니다. 네. 저는 사실 무릎이 아프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가을 산행을 안 가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는 정말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뭐 거의 진짜 뛰지도 않고. 네, 뛰는 일은 있을 수 없죠. 네, 뭐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오늘 근데 사실 보니까 무릎 통증을 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리고 또 추워지면 더 그렇게 아프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기사 중에 무릎 통증 겪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5가지 소개한 아주 생활 밀착형 기사가 있거든요. 과도한 운동은 피하되 또 너무 안 쓰면 안 된다고 너무 안 해요. 쓰면 안 된대요. 예, 저도 네. 이제 너무 안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왜 아픈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그만두는 것도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낙담하지 말아라. 보통 이제 나이 좀 이제 드신 분들이 이제 무릎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낙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나이 들면 아픈 거다 이렇게 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신 거구나. 김정국님께서 빵꾸 똥꾸 뛰지 않아 충격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사실 방송 시작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운동 지영은 얘기를 기자는 사실 저는 MBC에서도 인정하는 운동 많이 하고 저는 아마 MBC에서 가장 움직임이 적은 사람 꼽으라면 아마 제가 속하지 옛날에 않을까. 윤여정 기자가 저한테 옛날에 뭐라 그랬었냐면 선배처럼 제 팔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선배처럼 딱딱한 팔이 되느니 운동을 안 하겠어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이 순화시켜 주셨습니다 멘트. 네, 굉장히 순화시켰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는데 말랑말랑하게 저도 이제 운동을 늘 결심하는데 뭐 아마 요즘 운동 결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건강 검진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네. 건강 검진을 계기로 또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운동을 하실 때 적당히 아까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얘기 나온 힌트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맞아요. 얘기인 것 다 같아요. 해당되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 아프다. 젊을 때랑 비교하지 말아라. 지금 인터넷 채팅창에서도 실시간 며칠 전 산행 갔다 왔는데 산할 때 아파요. 이사나님 오늘 신청곡 감사합니다.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주무셔 보세요. 좋아요. 빌로바티비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에 갔다 오거나 뛴 다음에는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잠을 자보겠습니다. 하산할 때 관절 연골이 나가요. 그렇군요.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올라가니까 그래요. 저는 준비 운동 하고 올라가도 아프던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픈 분 저만 아픈 게 아니군요. 네. 네,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눈에 띈 낮 기사들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윤효정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시그널로 가보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되돌아갑니까? 네, 오늘은 1994년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시그널 하면서 보면은
좋은 일들도 많지만 사실 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도 1994년 10월 20일 오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입니다. 네. 이게 등교 시간에 있었던 사고여가지고 그때 학생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뭐 예고된 참사다, 인재였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죠. 근데 당시에도 부실공사, 관리소홀 이런 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여실하게 다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막지 못했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 사고 같은 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조짐이 있었다. 그 전에 네. 굉장히 신고도 많이 들어왔었다고 네. 했는데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우선 준비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일이라서 아침 예. 시간이라서 좀 글쎄 말입니다. 먼저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져 내려서 이럴 수가 있나? 운행 한번 말씀드리면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네. 버스하고 승용차가 이렇게 추락을 해서 사상자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많은 그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7시 48분 가랑비가 내리는 성수대교 위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길 시민과 등교길 학생들이 탄 차량들이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북단 5번째 교각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동 쪽으로 진행 중이던 경찰 기동대 승합차와 프라이드 세피아 승용차가 기우는 상판과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흰색 르망 승용차와 엑셀 승용차는 급제동에도 아랑곳 없이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반대편 강북쪽 차선에서 뒷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16번 시내버스가 안타깝게도 끝내 뒤집히면서 20m 아래 흉한 몰골로 물에 떠있던 상판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등교하던 무학여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지처럼 구겨진 이 버스 안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숨진 채 구조대원들에 의해 들려나왔습니다. 오늘 사고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성수대교는 이미 오늘 새벽 0시쯤부터 이음새 부분에 틈새가 벌어져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을 알고도 당한 사고였습니다. MBC 수중 취재팀이 물속에서 꺼낸 볼트입니다. 이 볼트로 조여져야 하는 상판 이음새 부분의 연결 구멍들이 이처럼 아무렇게나 뚫어져 있어 부실공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볼트 너트가 손으로 쉽게 풀렸다는 얘기는 에이 그건 말 같잖아 소리예요. 그렇게 지금 손으로 풀리려면 볼트 연결이 어디 있어요. 성수대교 붕괴는 한계 중량을 초과한 과적 차량의 불법 통행도 한 시급한 보수와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서울시는 지난 4월에 받아놓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70년대 중반에 뒤떨어진 용접 기술을 고려하지 않고 교량의 중요 부분을 용접만으로 시공하게 설계한 것도 설계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시공을 쉽게 하기 위해 직선으로 철 구조물을 자르고 속에는 용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철 구조물의 이음새도 제대로 깎지 않아 설계보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2년 8개월 만에 오늘 다시 개통됐습니다. 2년 8개월 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히 씻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 붕괴 참사를 부른 우리 사회의 부실 풍토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물어보게 됩니다. 다시 봐도 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저 사고 나던 날 새벽부터 좀 성수대교가 이상하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다면서요. 맞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대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그러니까 성수대교가 이제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1977년 4월에 네. 착공을 시작해가지고 네. 79년 10월에 개통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이 트러스 공법이라는 걸 트러스 이용했어요. 공법.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짜깁기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근을 삼각형으로 계속 연결하니까 다리를 아주 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짜깁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이음새 부분이 잘못되면 그대로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수대교 붕괴를 보면 이렇게 우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중간이 뚝 떨어진 게 여기 떨어졌잖아요. 이음새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조짐이 있었다라는 게 자정이 좀 지나서 이 틈새 부분에 틈새가 생긴 거예요. 이음새 부분에. 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통행을 통제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철판을 덮어놓은 거죠 거기에. 그래서 철판을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데 이 아래에서 틈이 점점 벌어지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쯤 되니까 운전자들이 다니니까 이게 너무 쿵쿵쿵 소리가 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서울시에도 신고를 하고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7시 38분에 그대로 뚝 떨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작 통제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생길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게다가 이때 등교 시간이어가지고 버스 타고 학교 가던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죠. 이게 뭐 사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도 무학여고 얘기하시는 맞아요. 분들 맞습니다. 성수대교 하면 무학여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겁니다. 네.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숨졌는데 이 중에 29명이 버스 탑승객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뭐 고속 버스도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띠도 하지 못했고 다 서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한 명이 지금은 무학중학교로 바뀐 무학여중 그리고 9명이 무학여고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되게 공교롭게도 이 친구들이 원래 강남 8학군에 살고 있는데 굳이 왕십리에 있는 무학여고까지 통학을 했던 거죠. 그 이유가 당시에 이제 8학군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여기 가면 대학을 잘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이사를 8학군으로 엄청 이사를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8학군 수요를 이 소위 강남 8학군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사를 늦게 온 친구들은 강을 건너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이 사고를 계기로 2010년에 고교 선택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배정을 하더라도 한강 다리는 건너지 않는 선에서 배정하도록 그런 지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정말. 그럼 지금의 성수대교는 그걸 보수를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지은 거죠? 네, 처음에는 보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처음 지은 다리는 동아건설이 지은 다리였는데 그때 1,500억 원을 들여서 전면 재건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정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현대건설이 다시 완전히 지었고요. 그리고 이 사고 자체가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 때문이었다라고 7년 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아그룹이 해체됐죠. 사실 한강다리 저도 출퇴근할 때 매일매일 건너거든요. 대부분 아마 그러실 텐데요. 다리가 불안하면 정말 그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7년 전 참극이 빚어졌던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네, 권희진의 세계는 시작합니다. 권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권희진 기자도 같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계속 옆에서 이제 쥐죽은 듯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 한데 오프닝을 같이 시작할까 봐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추임새를 좀 넣어도 되고. 그냥 오디오로 참여하셔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아주 인기 폭발이에요. 어제 남다른 뉴스에서도 권희진 기자가 이번 주에 뭐 하냐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고맙습니다.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요새 그 대만이 심상치가 않죠. 중국에서 계속 대만 주변에서 뭐 엄청난 군사 훈련도 벌이고 군사 도발도 벌이고 이래서 대만이 좀 있으면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냐, 침공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중국 왜 그러는지 뭘 믿고 그러는지 그런 얘기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보 당국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랐나 보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뭐 탄도미사일 같이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속의 5배가 넘는 그래서 극초음속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목표물을 타격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의 어떤 물체라도 1시간 안에 타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걸로 중간에 격추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다 핵까지 탑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정보 당국이 뭐 깜짝 놀랐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저기 자막에도 나간 것처럼 게임 체인저다 이 정도로 위력이 그렇게 가공할 만하면
그러니까 군사 강국들이 이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서로 경쟁들을 하는 거겠네요. 맞아요. 미국은 뭐 음속의 20배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보유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이 정도면 뭐 10분 내에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지구상의 어떤 뭐 표적이든지 간에. 러시아도 뭐 지난 7월에 치르콘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 성공했다고 그랬고요. 이게 1000km 이상 비행을 해서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북한까지도 지난달 28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의 시험 발사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근데 재밌는 게 중국이 이번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보도에 대해서 그 사실 아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아니고 우리 우주선 시험했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미국은 또 중국이 핵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 능력을 포함해서 핵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거 굉장히 우려한다. 이렇게 또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보면은 중국은 뭔가 이렇게 크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미국은 뭐 알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내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뭐 합의는 했대요. 그러면 그 정상회담을 두고 어떤 이런 군사적 긴장감을 굳이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는 게 뭐 예사로운 일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대로 이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있고 바로 뒤에 환구15 중국의 관영 매체예요. 관영 매체라는 거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보도가 나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해협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뭐 굉장히 긴장감 높은 지역이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언제든지 충돌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이 높은 지역인데 환구15 보도를 보면 자 이런 지역은 이제 중국 대륙하고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군사력을 상당히 키웠기 때문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유리하다, 우세하다.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 최근 분석 결과를 보면요, 환구15의 이런 보도가 또 틀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구15는 관영 매체니까 그렇게 중국이 뭐 기술이 굉장히 좋다, 중국이 군사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편을 들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에서도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뭐 워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각 그 변수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자, 미국이 이걸 계속 해왔어요.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되지? 그랬는데 2018년부터는 미국이 지는 걸로 나와요. 놀랍게도. 최근에는 미국이 아직 전력화도 되지 않은 뭐 인공지능을 탑재한 전투 드론 같은 있지도 않은 최신형 무기들을 다 집어넣어서 돌렸는데 그러니까 겨우겨우 뭐 막았다, 간신히 막았다 이런 결과까지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을 좀 얻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뭐 숫자로는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그 군함들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 항모전단이 대만 해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패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작전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다고 하죠. 작년에도 중국은 대만 해협을 봉쇄하는 훈련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걸 뭐 병 속에 거북이를 가두는 훈련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이 지역을 딱 대만 해협을 틀어막고 대만을 장악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하죠. 그 미국이요 91년 걸프전 당시에 이라크 공격할 때 항공모함 6대를 투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군은 당시 이라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중대형 항공모함이 11대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대만에는 뭐 미국의 그 해군이나 공군 전력의 거의 한 80% 이상을 투입해야 된다는 계산이 대략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거의 전면전, 총력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당연히 중국도 뭐 아주 면밀하게 다 따져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국 계속 이거를 따져보고 있어요. 자, 25년 전인 지난 96년을 보면요. 그 당시에 90년에 걸프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걸프 전쟁 이후에 좀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후유증이 좀 있었을 텐데 96년에 대만이
중국이 대만 앞 바다에서 뭐 엄청나게 이제 전쟁 직전에 군사 행동을 감행을 합니다. 막 미사일도 막 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이때 중국의 예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항공모함 2척을 대만 앞바다에 급파하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어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였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때 이거 좀 아니다 싶었겠죠. 그 뒤로 중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그 중국군의 현대화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고 해요. 실제로 많이 이제 2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중국군을 뭐 능력을 비교할 수도 없겠죠. 자, 근데 지난 8월 15일 아프간 함락 기억하세요? 이때 뭐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이 뭐 대사관에서 뭐 탈출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틀 뒤인 지난 8월 17일에 중국이 또 이번에 대규모 훈련을 해요. 그때도 또 대만해에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수륙 양용차가 막 그 상륙 작전 펼치고 이게 최대 규모의 실전 침공 훈련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계속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전력을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자,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을 해서 미국의 희생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록 어떻겠어요? 미국이 함부로 대만에 개입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겠죠. 네. 미군이 저 멀리 대만 가가지고 목숨을 잃고 뭐 이런 상황을 미국 내 여론이 과연 용인할 거냐, 그렇죠.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 대만 국방부는 그래서 3년쯤 뒤인 2025년이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까지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기사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미국이 개입해서 지킨다. 또 이런 얘기를 또 내놓기는 했네요. 그리고 권희진 기자의 뉴스데스크 리포트 며칠 전에 나간 게 그게 시청자들 조회수도 되게 높았어요. 조회수 최근 한 주 조회수에 8위를 할 정도로 고품격 그 국방 리포트가 국제 외교 기사가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국제 외교 기사가 권희진 기자가 한 그래서 어제 제가 남다른 뉴스에서도 그걸 다뤘는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이렇게 언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격 수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강하던데요.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거의 뭐 10월 초에만 거의 150대가 넘는 뭐 전폭기, 그다음에 뭐 이런 폭격기 이런 그 비행기들이 대만 그 영공 인근에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공 근처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10월 4일에는 하루에 56대, 그러니까 56대의 이제 비행기들이 갔으니까 대만 입장에서 얼마나 위협을 많이 느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월 9일 날이 중국의 신해 혁명 110주년 기념식이었는데 이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 대만 통일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인데 대만 입장에서는 이거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10월 10일 바로 다음 날은 또 대만이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 중국의 침공에 스스로 대비한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냈죠. 근데 그러고 며칠 뒤에 중국이 또 침공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이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현실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중국이 곧 대만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거는 뭐 대만에 물론 천문학적인 무기를 팔겠죠. 그렇죠. 돈도 벌고. 그다음에 미국의 특수부대를 1년 전에 대만에 보내가지고 대만군의 어떤 뭐 작전 능력이랄까요, 이런 걸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얼마 전에 이제 단독 보도로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반발하죠.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자꾸만 통일 얘기를 계속 하는 건가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의 통일은 그 1842년 아편 전쟁 이후에 그때 이제 영국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서 그렇죠. 뭐 청나라가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외세에 의해서 분열된 영토를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만 통일이라는 거는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년에 이제 시진핑은 3번째 집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 중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지도자가 바로 나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일수록 시진핑 재집권에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물론 중국이 미국과의 전면전까지 불사하면서 대만 침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 되니까.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내에는 정상회담까지 미국하고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굉장히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있고 대만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끼니까 중국이 앞으로 군사 행동 계속하면 우리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동안 우리 역사의 경험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그렇죠. 네, 지금까지 권희진의 세계는이었고요. 권희진 기자 감사합니다. 네,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큐시트 미리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톱 기사 뭐겠어요? 개사과죠, 개사과. 네, 예상대로 개사과 논란이 톱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체 왜 이런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건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분석 리포트를 또 따로 준비했습니다. 네. 개사과 논란을 하루 종일 보셨으니까 도대체 왜 이러나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뉴스데스크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진행된 TV토론, 국민의힘 TV토론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로나 기사입니다. 코로나 기사 계속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확진자는 눈에 띄게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약간 그 기세가 좀 꺾이긴 했는데 4차 대유행에 오늘 6시까지 1223명인데 어제보다 조금 많아졌거든요. 약간 그 2,000명, 1,900명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고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또 갑자기 저 올라가는 게 아니냐,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도 다음 주말 할로윈이 있어가지고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방역 수칙, 무슨 홍보 뭐 이런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부는 이번 주말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 선에 이제 드디어 도달할 걸로 보고요. 다음 달 초부터 그 지금 얘기하신 단계적인 일상 회복 그쪽으로 방역 대책을 전환할 계획을 세워뒀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입원이 위중증 환자 위주가 되고 경미한 증세, 그러니까 증세가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재택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에 좀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재택 치료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에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재택 치료 시작된 올해 1월 이후에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68살 환자였어요. 그리고 무증상이었고 별다른 기저질환도 없었대요. 근데 보건소에서는 고령이니까 입원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했지만 본인이 재택 진료를 원해서 재택에 그냥 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습니다. 근데 이게 구급대가 오고 병원까지 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재택 치료자가 얼마나 되고 이 재택 치료자에 대한 의료 체계 또 응급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재택 치료도 문제지만 자가격리 중에 응급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로 가볼까요? 다음은 기름값 관련 기사죠.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얼마나 내릴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내릴지 이런 거는요. 다음 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6일 정도 발표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유소 가보면 최근에 기름값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게 느껴져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요즘에. 그래서 2008년하고 2018년쯤에 그 유류세 인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인하율이 유종별로 7%, 10%, 15%였는데 법적 인하 한도 30%까지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과연 기름값이 얼마나 내려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이 모텔 모든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사건, 또 가방에 스마트폰 숨겨서 여성 신체 촬영한 사건, 중학생이 학교와 학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사건, 최근 며칠 새 보도된 소위 몰카 사건들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요. 뉴스데스크에 아주 재미있는 코너이죠. 알고 보니 코너, 네. 팩트 파인딩 해보는 알고 보니 코너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곳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초소형 카메라를 직접 찾아보는 현장 취재 아이템이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에 대한 그 단죄, 그러니까 지금 처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따져보겠습니다. 네. 준비한 기사 오늘 거의 시간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점점 이게 대충 이걸 맞추게 되네요. 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네. 본방이 남았으니까 떠나지 마시고 네. 본방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람잡이 두 사람은 물러가겠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